안녕하세요. 10주차 2차 시 강의입니다. 1차 시에 이어서 자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 강의에서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이 있을 때 이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공부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문제인 두 평행 도체 사이의 자기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A만큼 떨어진 두 개의 긴 평행 도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 텐데요. 이 두 개의 도선에는 각각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도선에는 전류 I1, 아래에 있는 도선에는 전류 I2가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도선이 받는 힘 또는 두 번째 도선이 받는 힘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1번 도선은 2번 도선에 영향을 주고 또 2번 도선은 1번 도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걸 각각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우선 1번 도선이 있을 때 이 1번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번 도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가져다 두고 그리고 4개 손가락을 구부리게 되면 1번 도선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그것을 B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류 I1이 흐르는 도선을 중심으로 이들의 아래쪽은 전부 안쪽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다음과 같을 때 이 자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B1의 크기를 써보면 우리가 앞서 계산을 했었는데 비오 샤바르 법칙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무한직선 도선에서 거리가 A만큼 떨어진 곳에서 그때 자기장은 2파이 A분의 뮤 제로 I 이렇게 주어졌었는데요. 여기서는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류 도선 I1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는 2파이 R분의 뮤 제로 I1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여기서 R이 의미하는 것은 전류가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지점, 그 지점까지의 거리가 될 겁니다. 자기장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B1이란 자기장에 의해서 2번 도선이 받는 힘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2번 도선이 받는 힘은 자기력이 될 텐데요. 표현을 2번 도선이 받는 자기력 이런 식으로 기호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도선이 받는 자기력의 크기는 I, L 크로스 B로 주어질 텐데요. 이때 여기서 자기장 B는 1번 도선이 만들어낸 자기장이 되겠죠. 외접을 풀어서 써보면 전류 I는 지금 2번 도선이 받는 힘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 도선에 흐르는 전류 I2가 될 거고 외접 부분을 풀어보면 L 그리고 B1 사인 둘 사이의 각도가 되겠죠. I2와 B1 사이의 각도는 90도이니까 지금 B1은 I2 입장에서는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전류는 오른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까 둘 사이는 90도가 될 겁니다. 방향성까지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에 띄어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I2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2 쪽으로 4개의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화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4개의 손가락을 구부리게 되면 위쪽 방향으로 자기력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걸 벡터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2방향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크기만을 따로 떼서 다시 한번 써보면
I2, L, B1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는 이 B1의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B1의 크기를 써보면 지금 두 개의 도선이 거리 A만큼 떨어져 있을 때라고 문제에서 가정을 했으니까 그 A 값을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2파이 A분의 뮤 제로 I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방향성을 이제 떼서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보면 2파이 A 뮤 제로 I1, I2, L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또 자기력을 길이로 나눠주게 되면 단위 길이당 받는 힘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은 2파이 A분의 뮤 제로 I1, I2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도서는 다음과 같은 크기의 자기력을 받으면서 방향은 위의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에 표현을 해두면 FB2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도선이 받는 자기력도 계산을 해볼 텐데요. 그걸 FB1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FB1, 즉 첫 번째 도선이 받는 자기력은 2번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에 의해서 힘을 받게 되는데요. 2번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역시 I2라는 이 도선을 중심으로 그 도선의 위쪽은 전부 다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의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면 I2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그리고 4개 손가락을 감싸면 위쪽은 전부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걸 B2라고 하고, 그리고 도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B2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요. B2의 크기 역시 2파이 R분의 뮤 제로 I2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I2라는 전류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FB1은 FB2와 같은 크기를 가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그림에 표현해보면 IL 크로스 B니까 I는 오른쪽 방향이고, 그리고 첫 번째 도선 입장에서는 두 번째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전부 화면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I 크로스 B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아래 방향을 향하게 될 겁니다. 자기력이 아래 방향이 되는지 직접 한번 오른손 법칙을 써서 벡터의 외적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되면 FB1과 FB2가 서로 지금 반대 방향을 향하면서 크기는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이 두 개의 도선은 서로에게 인력이 작용한다.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만약 둘 중에 하나가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면 전류의 방향이 반대면 자기력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다르면 청력이 작용할 거다라는 것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해서 도선과 고리가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그림에서처럼 전류가 흐르는 긴 직선 도선과 또 I2 전류가 흐르는 직사각형 고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각 고리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4번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I1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의 어떤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가, 이 부분을 차근차근 계산을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방향을 향하고 있는 도선에 대한 자기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자기력을 계산을 할 때는 I, L 크로스 B라는 걸 이용을 해보면 될 텐데, 이때 I는 1번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할 거고, 길이는 L, 자기장은 B가 될 텐데,
이 자기장 B는 I1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되겠죠. 1번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고 1번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이 자기장이 여러 군데에 존재하기 때문에 1번 도선에 의한 자기장 중에서 고리에 있는 1번 도선에, 고리 안에 있는 1번 도선에 영향을 주는 자기장,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ILB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각도는 둘이 90도를 이루고 있으니까 사인 90도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90도를 이루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장을 각각의 경우에 다 표시를 해놓고 시작을 해볼까요? I1이 윗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오른손을 엄지손가락을 위쪽을 향하게 하면 도선을 중심으로 왼쪽은 전부 나오는 방향일 거고 오른쪽은 전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자기장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될 테니까 나오고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각도는 전부 모든 도선, 고리에 있는 1, 2, 3, 4번 모든 도선 방향에 대해서 90도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서 방향성만 잘 계산을 해주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도선이라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IL 크로스 B는 I2 방향으로 4개 손가락을 펴고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4개 손가락을 접어주면 그게 바로 자기력의 방향이 되겠죠. 자기력의 방향을 표현해보면 왼쪽 방향이 될 겁니다. 1번 도선, 고리 내에 있는 1번 도선에 영향을 주는 자기력은 왼쪽 방향이 되고 크기를 조금 더 이어서 계산을 해보면 고리 내에 있는 1번 도선의 전류는 당연히 I2가 될 거고 고리의 길이가 L이니까 I2L 그리고 1번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우리가 긴 막대 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식을 이용해주면 되는데요. 2파이 떨어진 거리만큼이니까 2파이 R분의 그리고 R 대신에 C를 넣어주면 되겠죠. 2파이 C분의 뮤제로 I1 이렇게 식을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해서 표현을 해보면 2파이 C분의 뮤제로 L I1, I2 이렇게 될 거고 방향은 따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방향은 왼쪽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3번, 1번과 나란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3번을 바로 이어서 풀어보면 F, B, 고리 내의 3번에 해당되는 전류도선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겠죠. I3, 그러니까 3번에 해당되는 전류 L, B1은 B1인데 이때 3번 도선이 있는 영역에서의 자기장 B1 그리고 각도는 똑같이 사인 90도 이렇게 될 겁니다. 정리해보면 나머지는 다 똑같죠. 떨어진 거리가 다른데 아까 1번 도선의 경우에 C만큼 떨어져 있고 고리 내의 3번 도선의 경우에는 A 플러스 C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만 달리 표현을 해주면 나머지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천천히 자기장을 넣어보면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전류의 방향이 3번 고리 내 3번 도선의 경우에는 아래쪽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만 딱 바뀐 거죠. 자기장의 방향은 전부 동일할 테니까. 따라서 자기력의 방향은 역시 반대 1번 도선과 고리 내에 있는 1번 도선과 반대 방향을 가지면 될 겁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2번 도선과 4번 도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고리 내에 있는 2번과 4번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지 않더라도 답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고리 전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계산을 할 건데요. 즉 다시 말해서 FB1, FB2 고리 내에 있는 도선들이 받는 힘을 모두 더해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번과 4번을 보면
1번과 3번처럼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2번 도선의 경우에는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고 4번 도선은 왼쪽으로 흐를 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기력의 방향이 정확하게 반대가 될 텐데요. 1번과 3번도 반대이지만 이 1번과 3번은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2번과 4번은 자기력을 제가 만약에 표현을 해본다면 위에 2번 도선의 자기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4번 도선도 동일하게 같은 크기를 가지는 자기력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 둘이 크기가 같은 이유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도선 I1으로부터 동일한 거리 C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앞선 경우보다는 크기가 작겠죠. 그러나 위쪽과 아래쪽의 힘의 크기는 똑같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기는 점점 작아지지만 위아래 양쪽에 똑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서로 동일하게 상쇄가 됩니다. 따라서 2번과 4번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더하면 어차피 0이 될 거니까 이 부분은 굳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알짜임을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는 1번과 3번만 잘 신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1번 자기력과 3번 자기력을 더할 건데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1차원 형태로 즉 방향성을 벡터로 나타내지 않았는데요. 어차피 방향이 왼쪽과 오른쪽밖에 없으니까 부호로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하고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해볼까요? 그럼 두 개의 힘을 더했을 때, 즉 마이너스 2파이 C분의 뮤 제로 L I1 I2와 그리고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는 세 번째 힘을 더해주면 되겠죠? 2파이 A 플러스 C분의 뮤 제로 L I1 I2 이렇게 더해주면 될 겁니다. 결과를 써보면 이 둘을 더해 주어서 결과를 내주면 되겠죠? 2파이 C 곱하기 A 플러스 C 이렇게 해주고 양쪽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뮤제로 L I1 I2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플러스 C만 살아남겠네요. 그래서 지워주면 남는 것은 2파이 C A 플러스 C분의 마이너스 뮤제로 L I1, I2, A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로 나온 자기력의 방향이 마이너스이니까 알짜 힘의 크기는 왼쪽 방향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크기는 다음과 같이 AG 그리고 IL 등과 비례 또는 반비례 관계를 가지는 형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 사이 또는 도선과 고리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이 앙페르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기장을 계산하는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기억하기가 조금 편한 면이 있어서 기억을 해보자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쿨롱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쿨롱의 법칙에 대응되는 것이 비오-샤바르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전하가 있을 때 전기력 또는 전기장을 알려주는 법칙이고 전류가 있을 때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쿨롱의 법칙 말고도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칙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우스 법칙이었습니다. 이 전기에서의 가우스 법칙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이 둘이 서로 같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자기장 부분에서는 그게 앙페르의 법칙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 둘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전기장을 알려주는 게 가우스 법칙이었다면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비오-샤바르 법칙 말고 앙페르의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앙페르 법칙은 어떠한 형태로 쓰여지는가? 제가 식을 먼저 써볼 건데요.
우리가 이 양페르 법칙을 유도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식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니까 자기장이 들어가겠죠. 이 자기장을 ds 선적분을 할 건데요. 뭐 ds, dl 모두 괜찮습니다. 자, b를 ds에 대해서 내적 ds, 즉 경로에 대한 선적분을 할 건데 이때 이 경로는 반드시 패곡선이어야 되고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식을 먼저 쓰고 오른쪽은 뮤제로 i인 이러한 형태로 써지는 것을 앙페르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앙페르의 법칙은 그냥 식만 간단하게 보고 이야기를 하자면 전류를 알면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준다. 원래는 자기장을 알면 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전류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우스 법칙처럼 자기장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양페르 법칙은 사용하는 면에서 그러니까 이 식을 사용하는 거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동그라미 표시 있죠. 적분에 표시한 거. 예전에 가우스 법칙 할 때는 이걸 가우스면에 대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즉 패곡면이라는 이야기로 말을 했었는데 앙페르 법칙에서 이 표현은 패곡선에 해당이 됩니다. 패곡선이고 또는 앙페르 고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앙페르 고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을 때 이 도선 주위에는 다음과 같은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이 자기장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자기장을 따라가면서 그때 일일이 자기장과 경로 ds, 경로 잘게 쪼갠 거의 한 미소 조각이 되겠죠. ds 조각과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내적해서 즉 나란한 방향으로 만들어서 전체를 다 더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뭐 완벽하게 와닿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이 자기장에서 자기장을 찾기 위해서 앙페르 고리를 잡는다라는 것은 자기장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고 싶기 때문에 자기장을 따라가면서 고리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때 자기장은 닫힌 곡선, 즉 자기력선은 닫힌 곡선이어야 하기 때문에 앙페르 고리도 똑같이 닫힌 패곡선이어야 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왼쪽이 이런 식으로 자기장과 선을 잘게 쪼갠 ds 조각을 내적한 것이라면 이 오른쪽은 뮤제로라는 상수 곱하기 i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전류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 인이라는 표현은 내가 잡은 앙페르 고리,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색을 앙페르 고리로 본다라고 하면 이 앙페르 고리 안쪽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리가 있을 때 이 고리가 있으면 면이 생성이 되겠죠. 이 면을 통과하는 전류의 크기가 앙페르 법칙의 오른쪽 항에 나와 있는 I인이라고 표현된 부분이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자기장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서 법칙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페르 법칙을 이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서 이해를 해볼 텐데요. 반지름이 라지 R인 긴 직선 도선이 그림과 같이 있을 때 전류 I가 흐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균일하게 전류 I가 흐르고 있고 도선의 중심으로부터 거리 스몰 r만큼 떨어진 영역에서의 자기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때 자기장의 모양은 동그란 형태의 모양을 가지게 되고 패곡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장을 계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있는 곳에 앙페르 고리를 그려볼 텐데요. 어차피 자기력선이 동그란 모양이니까 당연히 앙페르 고리도 그대로 따라서 자기장을 따라서 그려줘야 되니까 동그란 형태로 그려주면 되는데 다만 안쪽과 즉 도선의 안쪽과 바깥쪽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어야 정확하게 자기장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라지 r보다 작은 영역에서 즉 스몰 r을
라지 R보다 작게 이런 식으로 앙페르 고리를 표현해 볼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바깥쪽에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선에서 벗어나는 방향에서도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앙페르 고리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장과 동일한 방향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위에 수식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앙페르 고리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했을 때 스몰 r의 크기가 라지 r보다 큰, 즉 도선 바깥쪽에서의 자기장의 크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앙페르 법칙의 왼쪽 부분부터 살펴보면 B 도트 ds 이렇게 되는데요. ds라는 것은 고리를 잘게 쪼갠 거의 한 조각이다 라고 했는데요. 특정 지점에서 좀 크게 ds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접선 방향을 향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 역시 동일하게 그려볼 수 있겠죠. 똑같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겹쳐서 그려보면 자기장의 방향도 ds의 방향과 동일하게 그려집니다. 그럼 내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b 도트 ds는 b의 크기 곱하기 ds의 크기 곱하기 둘 사이의 각도인데 어차피 같으니까 세타는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남는 것은 b ds만 남겠다라는 거고, 왼쪽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다 적어보면 b 도트 ds는 적분 b ds, 그러니까 내적 부분을 풀어준 거죠. 벡터가 적분 안에 들어있으면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빼내서 표현을 해본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이번엔 자기장을 좀 살펴볼까요? 적분 안에 자기장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빨간색, 바깥쪽 빨간색 선을 따라서 자기장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도선인데, 도선 I는 딱 균일하게 동일하게 안쪽에 있습니다. 이때 바깥쪽에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거리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빨간색 원은 전류 I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전부 똑같은 지점에 해당이 되죠. 전류 I로부터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점을 선택하든 자기장의 크기는 모두 똑같을 겁니다. 빨간색 원은 모두 자기장이 동일한 크기를 가지는 부분일 거기 때문에 이 식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바뀔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ds라는 건 빨간색 원을, 즉 앙페르 고리를 잘게 쪼갠 거의 한 조각인데 이걸 다시 다 더하여라 라는 거니까 원의 둘레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b 곱하기 2πr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왼쪽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럼 오른쪽 부분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부분하고 합쳐보면 왼쪽은 b 곱하기 2πr이고 오른쪽은 뮤 제로, 그리고 내가 잡은 앙페르 고리 안의 전류인데 전류 I 전체가 통과하고 있죠. 따라서 자기장의 크기는 2πr분의 뮤 제로 I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도선 바깥쪽에서의 자기장은 비오-샤바르 법칙에서 얻은 것처럼 2πr분의 뮤 제로 I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잡을 앙페르 고리를 도선 안쪽으로 제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몰 r이 라지 r보다 작을 대로 제한을 두겠습니다.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면 사실 다른 부분은 달라질 게 없죠. 왼쪽 부분, 앙페르 법칙의 왼쪽 부분은 지금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장이 생긴 모습이라던가 또 ds를 쪼갰다가 더하고 뭐 이런 형태가 모두 다 동일하니까 왼쪽은 할 게 없겠죠. 왼쪽은 그냥 b 곱하기 2πr이 나올 겁니다. 오른쪽은 뮤제로 i인 이 부분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바로 i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달라지겠죠. 그림에서 i인에 해당되는 부분은 빗금친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전류값은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바로 면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도선의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전류는 더 많이 흐르겠죠. 이걸 비례관계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I 대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I 값을 I'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빗금진 부분의 전류의 양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라지 I는 총 파이 라지 R 제곱이라는 단면적을 지나는 전류인데 지금 제가 계산하고 싶은 건 스몰 r에 요 스몰 r에 해당되는 단면적을 지나가는 전류를 계산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비례관계식을 이용해 보면 I'은 라지 R 제곱분의 스몰 r 제곱 I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자기장 곱하기 2파이 r은 뮤 제로 I 인인데 I'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계산한 I'은 라지 R 제곱분의 스몰 r 제곱 I이므로 따라서 내부에서의 자기장은 2파이 라지 R 제곱분의 뮤 제로 I 스몰 r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내부에서는 스몰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즉 내가 들여다보고 있는 전류의 양이 조금씩 커지는 거죠. 스몰 r이 커진다라는 거는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장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소스인 이 전류에 해당되는 근원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스몰 r이 점점점점 늘어나서 라지 r보다 커지게 되면 스몰 r은 커져도 라지 r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들여다보는 전류, 안쪽의 전류의 양이 고정이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소스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걸 그래프로 간략하게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스몰 r, 즉 앙페르 고리를 점점점 크게 했을 때 자기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라지 r을 기준으로 라지 r이 될 때까지는 점점점 커지죠. r에 비례하는 값을 갖게 됩니다. 스몰 r에 비례하는 값을 갖게 되겠죠. 스몰 r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스가 전류가 더 많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보다 증가하게 되면 더 이상 전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도선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스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r분의 1에 비례하는 즉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줄어드는 형태의 비오-샤바르 법칙에서도 얻었었던 다음과 같은 식의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앙페르 법칙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뤄볼 솔레노이드는 일반적인 솔레노이드가 아니라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를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실제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기장을 표시를 해보면 그림처럼 휘어져 있는 형태가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자기장을 계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부 자기장이 균일하고 또 외부 자기장이 0에 가까워서 좀 간단한 형태의 솔레노이드, 우리가 이런 걸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을 앙페르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선을 코일의 형태로 꼬아 놓은 것을 솔레노이드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이때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는 내부 자기장이 다음과 같이 균일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또 바깥쪽 솔레노이드 입장에서 외부의 경우에는 자기장이 거의 0에 가까워서 무시할 만해서 우리가 안쪽 부분만 계산하면 되도록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자기장, 파란색으로 표시한 자기장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페르 법칙을 먼저 써보면 B 도트 ds 또는 dl은 뮤 제로 I 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왼쪽에 적분 부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이 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앙페르 고리가 되겠죠. 패곡선으로 이루어진 선을 표현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때 자기장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장을 따라서 그려주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앙페르 고리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냐면 자기장을 따라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패곡선이어야 하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이 부분을 패곡선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패곡선을 만들어 주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산을 적분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이든 상관없죠.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패곡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앙페르 고리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앙페르 고리의 각각의 방향성에 따라서 1, 2, 3, 4번으로 나누어서 자기장을 각각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즉 적분의 형태가 1번 영역, 2번, 3번, 4번 이렇게 따로따로 분석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행히도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3번은 우리가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3번 쪽에서는 자기장이 아예 없고 또 2번도 마찬가지로 4번과 같이 자기장이 0이 되는데요. 물론 약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자기장과 또 선 벡터에 해당되는 방향이 전부 수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적하면 전부 0이 돼서 크게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2, 3, 4번은 0이니까 1번 부분만 신경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 1번 영역을 적분한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B 도트 DS인데 1번 영역은 자기장과 선벡터의 방향이 어차피 같으니까 벡터 표시는 이제 빼줘도 되겠죠. 그리고 자기장은 균일하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분을 꺼내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잡은 앙페르 고리의 길이를 L이라고 해볼 거고 이게 곧 솔레노이드 그 전체의 길이와 같다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짧든 길든 상관없죠. 어차피 내적을 하는 순간 우리가 잡은 이 앙페르 고리와 수직한 부분은 다 없어지니까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잡든 결과적으로 솔레노이드의 길이만큼만 자기장이 측정이 될 거니까 B 곱하기 L로 바꿔주면 되고 BL은 뮤제로 I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앙페르 고리의 왼쪽, 오른쪽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IN이라는 것은 내가 잡은 고리 안에 통과하는 전류의 양이라고 했는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만큼 이 면적을 통과하는 전류의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솔레노이드의 특징상 여러 개의 고리가 겹쳐져 있죠. 그래서 한 고리에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하고 총 N번 감겨져 있다. 즉 N번의 이 동그라미가 내가 빛금친 빨간색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그 N을 곱해준 것이 전체 전류의 양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BL은 뮤제로 I인인데 I인이 NI였으니까 정리하면 자기장은 뮤제로 곱하기 L분의 NI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말하는 L분의 라지 N이라는 것은 가문수, 라지 N이 가문수고 이 L이 솔레노이드의 길이이기 때문에 단위 길이당 가문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스몰 n은 단위 길이당 가문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자기장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은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식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은 앙페르 고리를 적용하기도 굉장히 수월한 편이고 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앙페르 고리를 적용해서 자기장을 계산하는 방법을 기억하셔도 되고 이 식 자체를 기억을 해줘도 좋을 만큼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고 그리고 자기장식도 무한직선 도선의 자기장과 더불어서 이 식을 기억을 해두면
앞으로 나아갈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기장에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법칙인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우스 법칙은 이미 배운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적어보면 전기장을 면적으로 적분을 하면 입실론 제로분의 Q가 나와서 내가 만약에 전하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전하에 의한 전기장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우스 법칙이었습니다. 가우스 법칙 자체를 그대로 보면 전기장을 알고 있으면 이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법칙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전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전하들로부터 전기장을 계산하는 용도로 이 가우스 법칙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가우스 법칙을 배울 때 전기장의 양에 해당이 되는 전기선속을 먼저 배웠었는데요. 전기선속은 전기장을 어떤 면적을 통과하는 전기장의 양으로서 전기장과 면적 벡터를 적분을 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전기선속은 전기장과 면적 곱하기 그리고 이들 사이에 각도가 존재한다면 코사인 세타 이렇게 곱해서 전기선속의 양을 계산을 해주었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자기장의 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자기선속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선속은 전기선속과 동일하게 정의 내려지는데 일반적으로 간략하게 그냥 표현을 해보면 자기장 곱하기 면적, 이 면적 A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을 모두 찾아내서 이 자기장과 이 면적을 곱한 값을 자기선속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건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보면 자기선속은 자기장과 면 벡터를 내적한 값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만약 면이 평평한 면이 아니고 이제 곡선의 형태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분의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전기선속과 동일하죠. 자기선속은 자기장을 면적 벡터와 내적을 해서 적분한 값 그리고 정의는 자기장의 양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유도된 단위인 웨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웨버는 테슬라, 자기장의 단위가 테슬라니까 테슬라 곱하기 단면적의 단위인 미터 제곱 이것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1웨버는 1테슬라 미터 제곱과 같다라고 두면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자기선속에 대한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배워보려고 합니다. 전기선속에서 가우스 법칙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이 자기선속을 가우스 법칙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바꿔지는 걸까요? 전기선속에서 전기의 가우스 법칙으로 넘어갔던 것처럼 자기선속에서 자기의 가우스 법칙으로 넘어가려면 이 면적을 마찬가지로 패곡면이 되도록 패곡면이 아니면 자기선속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면을 패곡면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도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텐데 자기장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형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텐데 여기에다가 제가 패곡면을 하나 가져다 두려고 합니다. 패곡면을 하나 가져다 두고 가우스면에 해당이 되는 거였겠죠. 아무거나 이렇게 패곡면을 하나 가져다 뒀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자기선속의 특징은 자기장 자체가 패곡선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들어온 양이 다시 되돌아 나가게 됩니다. 자기장이 있는 곳에 어떠한 패곡면을 가져다 두면 들어왔던 모든 양이 다시 다 나가야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장 자체가
패곡선의 모양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 코일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코일의 경우에도 자기장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였었냐면 이렇게 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다시 되돌아 들어와야 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장 자체가 패곡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다가 그 어떤 그냥 딱 닫혀진 패곡면을 하나 구 같은 형태로 갖다 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들어왔던 자기장의 양은 도로 다 다시 나가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장이 패곡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어떻게 패곡면을 잡든지 간에 자기 선속을 계산하면 그냥 전부 0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기에서에서는 가우스 법칙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자기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전기장과 자기장의 가장 큰 특징은 예를 들어 전기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소스 전화가 있다 그러면 전기장의 형태는 이렇게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다시 되돌아 들어오지 않죠. 나가거나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 그러면 다 들어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패곡면을 하나 이렇게 잡는다라고 하면 다 나가는 양만 측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근원들을 생각을 해보면 점 전화처럼 이렇게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석을 예를 들면 쉬운데요. 자석과 같은 경우에 보면 N극과 S극이 존재합니다. N극 혼자 존재할 수 없죠. N극에서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S극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이 자기장입니다. N극과 S극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홀극, 혼자서는 홀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홀극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자기장은 패곡선을 이루어야 하고 이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은 항상 0이 되더라. 이게 전기에서의 가우스 법칙하고는 다른 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우스 법칙을 배웠는데 그냥 항상 0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기억하기가 더 좋겠죠. 또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응용해서 풀 필요는 없으니까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은 항상 자기장을 면 벡터 dA와 내적해서 적분을 하면 0이 되더라.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기장과 관련된 비오-샤바르 법칙, 앙페르 법칙, 그리고 자기에서의 가우스 법칙까지 모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